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중심 도시 밀라노의 마을에 있는 한 주택.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는 무언가 급한 듯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약 10분 후 밖으로 나온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배를 부여잡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고 마는데요.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 갇혀있던 여성은 이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듯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중년 여성이 손에 무언가 담겨있는 냄비를 든 채로 여성이 있는 화장실에 문을 두드리는데요. 하루에도 화장실을 50번 넘게 간다는 이 크론병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여성 LV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저희 한국인 새엄마와 함께 작은 밀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꿈도 삶에 대한 목적도 가질 수 없었던 너무나 불행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매우 심각한 중증 크론병을 앓고 있는 관리 대상 환자이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크론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은 화장실에서 무려 9시간이 넘게 일을 보던 중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잠에 들었던 기억일 정도로 저에게 크론병은 지옥 그 자체의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막 기초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저의 몸에 나타난 크론병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마저 쫓겨날 정도로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예민하고도 심각한 병이었어요. 특히나 수업 시간 중 5분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저로서는 선생님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손을 들 때마다 주위 친구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놀렸기 때문에 크론병은 제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병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가 합의 이혼을 한 상태였고 심지어 저는 고지식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론병에 대한 아무런 치료도 가족에 대한 관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이상 증상에 아버지에게 나의 몸이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 너무 화장실을 많이 가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건넸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럼 화장실을 가면 될 것 아니냐면서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만 하시면서 화장실을 못 참는 제가 의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크론병의 증상이 심각해지기만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크론병인지조차 모른 채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의 수업 시간 중 무려 50분을 화장실에 가야만 했던 저는 저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다른 친구들의 불만과 그 친구들, 부모님의 압박으로 10대의 나이였음에도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에 온 저를 보신 아버지께서는 그깟 화장실을 못 참아서 학교에서 쫓겨난 딸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라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크론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정확한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밖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무언가를 먹기만 하면 5분 이내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에 총 화장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50번을 능가하고 있던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죠. 날마다 탈수 증상에 걸린 것처럼 몸에 힘이 없었고 저는 크론병 때문에 무언가 먹는 것에 두려움마저 느껴 점점 음식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기의 학생이었음에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탈모까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수거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병원 진료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야외의 일이어서. 그런지 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던 저에게는 그나마 냄새가 덜 퍼져 나간다는 사실은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하는 나이인 제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벌써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나이가. 많은 다른 직원분들은 저에게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일을 하는 것인지의 질문과 혹시 집에서 잘 씻지 않는 것인지, 저희 근처에서 항상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여지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증상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이하게도 매우 젊은 한국인 오빠도 있었는데 저보고 그거 크론병 아니냐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부모도 아닌 젊은 한국 남자의 손에 이끌려 프랑스의 한 병원에 저희 증상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원인 불명의 1급 크론병이 이미 너무 심각해진 상태의 단계라며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현대의학으로는 크론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크론병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치료법도 없는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점점 20대의 나이에 접어들수록 화장실을 참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평범하게 걸어가던 중 자신도 모르게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확한 치료법이 없어 그저 자신도 해줄 것이 없다는 말만 해주시더군요. 저를 병원으로 데려온 젊은 한국인 남자분도 예상은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냐는 질문만을 의사에게 건네면서 제 손을 그저 꼭 잡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약 처방으로 화장실을 적게 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그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병원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자신 또한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잠깐 프랑스에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언제라도 힘든 상황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적힌 메모와 약관의 생활비를 저에게 주더군요. 아버지에게도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 저는 크론병이라는 낙인의 슬픔과 지금의 저의 상황이 겹쳐져 정말 많은 눈물을 길거리에서 흘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무려 20번의 화장실을 이용한 뒤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크론병 환자라는 사실과 저를 책임져 달라는 통곡과 다름없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껏 그저 저를 화장실도 못 참는 사람이라며 화를 내시던 아버지께서는 크론병 진단서를 내미니 너무나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였고 저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삶은 더더욱 암울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어차피 치료비를 벌어도 프랑스 병원에서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크론병이기에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50번 넘게 가야 하는 저로서는 집이 제일 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남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집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니 기저귀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배가 아플 때마다 화장실을 가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점점 사회와 고립된 채로 중증 크론병 환자로 사는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던 크론병은 제가 20대의 나이가 되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청난 복통과 함께 기절 증상을 함께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병원의 전화 진료를 통해 크론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병원 측에서는 면역체계 질환 중 하나인 크론병이기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가 약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내려주시더군요. 결국 저로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집에서 물과 죽만 먹으며 보내던 저는 점점 크론병이라는 병의 삶 자체가 지쳐가게 되면서 아무런 삶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저 제가 방에 있는지만 매일 아침 확인하실 뿐 별다른 말씀은 따로 안 하셨기에 저는 엄마가 없다는 슬픔과 제가 크론병 환자라는 사실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고는 매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한국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조만간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올 테니 앞으로 같이 잘 살아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뜩이나 크론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는 저였는데 고작 이런 아픈 저를 불러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의 재혼 얘기 그리고 심지어 그 재혼인 상대가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거라는 통보 아닌 통보는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상대가 누구든 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새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한 재혼인을 신경 쓸 시간에 저희 크론병에 대한 진지한 치료 방안이나 위로라도 해달라는 오열을 무려 2시간 동안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저희 손을 붙잡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는데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니꼽게만 보이더군요. 그렇게 약 일주일 뒤 저희 집에는 정말 처음 보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매우 당황스러웠던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온 그 재혼인 상대가 평범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아주 오래전 저의 병원비를 내주고 크론병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도 한국인이었기에 평소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옆에 있는 재혼 한국인 새어머니를 보니 알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인사도 건네지 않고 그저 제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과 방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으신지 제 방문을 몇 번 두드리시기는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 조용히 돌아가시더군요. 한국인 새엄마가 집에 함께 있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더욱 많은 시간을 화장실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기 시작하며 크론병에 대한 증상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침만 삼켜도 화장실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크론병을 앓고 계신 사실을 모르셨던 것인지 저희 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며 황당스러운 질문을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나 귀찮고 화장실이 급한 마음에 크론병을 앓고 있다는 단순한 대답을 건넨 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식은땀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저에게는 한국인 새어머니야. 그저 저에게는 좋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새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잠깐 문을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귀찮았지만 또 화장실에 가고 싶던 상황이라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이상한 국그릇을 들고 계신 한국인 새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에 가고 싶던 저였기에 저는 한국인 새어머니께 제가 크론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시냐면서 화를 내고 말았는데 한국인 새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한 입만 먹어보라며 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숟가락을 들이밀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던 저는 그저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 새어머니가 주시는 국을 몇 번 뜯어먹고 곧바로 화장실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한국인 새어머니께서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늘 똑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그릇을 가져와 제가 몇 번이라도 먹기를 부탁하시더군요. 그렇게 약 2주일쯤 지났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을 가려던 저는 순간 왜 배가 안 아프지라는 느낌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늘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최소 20번 이상은 갔어야 하는 시간에 저는 화장실을 3번밖에 가지 않은 상태였고 무언가 저희 소화기관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느낌마저 받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장실에 가더라도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깔끔하게 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고 더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크론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희 말을 듣더니 무언가 예상했다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면서 갑자기 한국인 새어머니를 부르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새어머니가 한국에서 유명한 식품 관련 학자이면서 요리사였다는 말과 함께 제가 주기적으로 먹은 한국의 청국장이 저의 크론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살면서 청국장이라는 것을 정말 처음 들어보았던 저는 한국인 새어머니께 제가 먹었던 음식이 대체 뭐였길래 크론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한국인 새어머니께서는 그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제가 먹은 청국장에는 크론병의 염증, 증상을 완화해주는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던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고 크론병의 자연 치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식습관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식품 연구가였던 한국인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크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저 자극의 청국장을 만들어 매일 저에게 떠먹이셨던 것이었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크론병을 식습관으로 진정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프랑스의 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그저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으로 이렇게나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새어머니와 함께 한국식 자연 식사를 통한 크론병 자가치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청국장이나 깻잎, 그리고 양념이 덜 들어간 김치처럼 발효식품을 통한 자연 치유 방식이 몸에 잘 맞았던 저에게는 한국식 전통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편안해지면서 화장실에 대한 증상이 완화되어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크론병의 증상 자체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인 새어머니와 함께 한국식 식단을 통해 크론병의 자가치유에 들어간 저는 어떠한 병원의 약 처방이나 수술 없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특히 청국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저의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한국의 음식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인 새어머니를 증오하고 싫어했던 마음은 이러한 한국인 어머니의 지혜와 헌신적인 희생 덕분인지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마치 저희 친어머니인 것과 같은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완전한 크론병의 완치 상태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를 벗어나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새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작은 청국장, 밀면집의 운영을 돕고 있는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한국인 새어머니를 만나 얻게 된 크론병 없는 삶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 시골의 한 어느 집 드디어 한국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준대요. 자신이 원하는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었지만 그날 밤 이 집에서는 한숨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장학금을 준대도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닐 텐데. 결국 그날 밤 이 집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집안에 전 재산을 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 먹고 서울로 오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이 미얀마에 설립한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꿈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 전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원래 이런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겐 야심찬 꿈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게 그것은 바로 한국행이었죠. 한국과 먼 땅인 그곳 미얀마에서 대한민국만 바라보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전 미얀마에서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무척 열악한 환경이었죠. 학교는 꿈꿀 수도 없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선 제가 곧 자라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동네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걱정하셨었죠. 그때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좀 멀긴 한데 한국인이 세운 학교가 있대요.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은 정규 교육기관이라는데 거기 보내는 건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이웃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저를 해당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곤욕이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넘쳤던 저로서는 학교 가는 등굣길이 늘 즐겁기만 했답니다. 시골 학교라고 규모가 작은 곳도 아니었어요. 전교생이 무려 몇백 명이나 됐거든요.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을 위해 방과 후 교실까지 등록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전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었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눈치도 보이고 죄송한 마음에 더 이상 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매일 돈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방과 후 교실을 룰루랄라 다닐 수 있겠어요. 엄마, 저 더 이상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방과 후 교실을 그만두기 위해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밥을 굶어도 너 공부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안 아껴. 그러니까 사야 할 교재가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이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범생 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선생님께 칭찬도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컸죠. 아마 그곳이 아니었더라면 전 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였죠. 너무 가난했어요.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생활비였죠. 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가세가 얼마나 기울어 있는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일찍 철이 든 게 믿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가난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절로 눈치를 보게 만들죠. 돈 문제가 생기면 부모끼리 다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함께 살았죠. 어릴 때부터 그놈의 돈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눈치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찌감치 단념했죠. 그러고 보면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어른이 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그렇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장녀라는 부담감에 늘 등을 구부린 채 살아와야만 했거든요.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이 집안 경제 활동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새우 가게 아르바이트부터 물 떠오는 일까지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거의 24시간을 쪼개어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공부도 했어야 했으니까요.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젤리 같은 걸 팔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미얀마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은 제가 다가가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딸벌이라 그런지 젤리를 많이 사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웃긴 건 똑같이 한국인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젤리를 사가 놓고 나중에 맛이 없다면서 환불해달라고 와서 난감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주었지만 말이에요. 이 와중에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도 집중해야 했는데요. 제게 선택과 집중은 사치였어요. 모든 걸 잘해야만 했죠.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지긋지긋했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도 할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며 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했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살펴보니까 제 유년 시절이 조금 고달프고 안쓰럽네요.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제 삶을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선뜻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게 내가 잘할 거라 생각해. 내가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죠.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한 같은 전공인 친구들은 한국이 낯선 책에 이것저것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소심한 성격이라 낯을 가렸지만 나중에는 케이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전 그 친구 덕분에 완전히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놀랐죠.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건 처음이었어요. 전 양념 돼지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 딱한 사정을 봐준 사장님은 가끔 가불도 해주셨고 제게 마음껏 남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고깃집 사장님은 가끔 보너스도 더 넣어주시곤 했어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바쁜데 수고 많았다면서 넣어주셨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요즘 힘들 텐데 뭐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몇 푼이라도 더 넣어주셨죠.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 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곤 했죠.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남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면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할 때가 없었어요. 제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사는 집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뻤죠. 가난했던 미얀마 소녀 가장이었던 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원하는 공부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돈도 빨리 벌면서 집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평생 모았던 거의 전 재산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갚을 수 있었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고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얀마에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란 제게 모국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늘 감사하고 이곳에 있음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프랑스로 내쫓아야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파리 출신 내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해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20대는 불행의 연속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소방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역신문에 날 정도로 큰 화제를 진압한 부모님께서는 인터뷰를 할 만큼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네요. 물론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척이나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저 역시도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네요. 하지만 막상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방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막연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겉모습에 끌려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앞섰죠.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기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보란듯이 소방관이 될 것이라 큰 소리를 쳤으면서 정작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자신이 꿈꾸던 꿈과 멀어질 때면 사람들은 큰 상실감에 빠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릴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네요. 동료분들에게 부모님이 화재 현장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침만은 꼭 함께해 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에 돌아오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뒤늦게 찾아온 부모님의 빈자리는 20대 초반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더군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대학교 친구이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여 제가 끼니라도 거를까? 매일 점심때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손수 배달을 해주었죠. 꾸준히 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을 짓누르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요. 연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며 사랑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적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에 붙었을 뿐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국적이 다른 만큼 저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네요. 취업 비자의 만료가 가까워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나날을 꿈꾸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에게 남편의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있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프랑스에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담담한 척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이런 순간 남편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저에게 프러포즈를 한 것이었죠.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편과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행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철없이 결정했다면서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은 제가 외로움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혼도 한국행도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을 느낀 것도 한 번의 고민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모두 맞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파리의 생활을 접으면서까지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한 것 역시도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비자 발급과 이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비행기에 오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해오더군요. 자신을 믿고 한국행을 결정한 만큼 잘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으로 향하는 제가 무척이나 걱정된 모양이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잃은 후 파리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터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설레기까지 했네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과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도 뽑히기도 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굳이 걱정거리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는 민족애가 강하다 보니 외국인인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과 교류를 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제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마음을 토닥여주기까지 하셨고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국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떠올리곤 하실 테지만 제가 지내게 된 남양주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파리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남양주에서 카페를 차렸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양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적이나 남산타워 같은 화려한 볼거리들은 없었지만 저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파리에서의 생활에 지쳐 있던 저에게 한적한 데다가 자연과 어우러진 남양주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특히나 가을만 되면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북한산의 전경은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원래 도심과 떨어진 곳들은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뉴욕이나 파리 같은 주요 도심 지역을 벗어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간단한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없다면 절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도 편의점을 비롯해 약국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경찰차들은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았기에 밤에도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시설이야 워낙 잘 갖추어졌다고 알려졌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민족애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면 차별을 하거나 무시를 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더군요. 남양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카페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혼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몇 번이나 서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줬음에도 워낙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자 직원은 원하던 제품을 찾아줄 뿐 아니라 타입별로 제품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네요. 직원의 도움 덕분에 제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찾을 수 있었죠. 남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1시간 반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버스나 지하철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덕분에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카페 준비에 메뉴 개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서울 구경을 하라며 배려해준 남편 덕분에 정말 원 없이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죠.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것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사동에서 오래된 조각이나 회화 같은 예술품을 보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하는 제가 카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갚지도 못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였네요.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남편과 제가 먹을 반찬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병간호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어 주시기도 했죠. 가장 아픈 순간 몇 끼니 때마다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걱정이 된다며 매번 차를 끌고 데리러 와주시는 시아버지의 곁에 있자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머나먼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통해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카페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카페의 일을 돕게 되었고요. 카페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던 시기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테이블 정리와 청소 정도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도 카페에 일을 하며 한국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되더군요. 웬만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저는 3달 만에 포스기를 잡고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죠. 곧이어 포스기는 제 처지가 되기도 했어요. 자신들보다 손님을 더 잘 상대하는 저에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예 계산대 앞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뾰족했던 주변인들의 시선도 차츰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덩달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냐면서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갖는 것 말이에요. 남편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더 대비해야 했기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2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카페 일이 끝나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남편과는 종종 이생에 관한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남편을 쏙 빼닮은 2세가 찾아오기는커녕 하늘은 오히려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뺏어가 버렸네요. 평소 남편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했겠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더군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요. 남편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나질 않아요. 울다 지쳐 계속해서 실신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오열을 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카페 운영을 하며 억지로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이 없이도 잘 살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3달이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돈을 건네주시더군요. 한국의 지폐가 아닌 달러로 말이에요. 의아해하자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파리로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파리로 쫓아내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속 시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 울며 불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셨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깨닫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밀어내고 있다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음에도 파리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네요. 남편의 부재로 힘든 와중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동시에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볼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누리던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으로 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카페 창가에 올려놓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재혼을 바라면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뿌리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짧은 사무직 경험밖에 없는 제가 프랑스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원비가 상상 이상인 파리에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영업이 끝난 약국에서 약을 타먹을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참아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떠오르는 사람은 시부모님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펑펑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공항에 도착해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팔을 벌리며 두 분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짜내었어요.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 시부모님에게 애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없이 한국에 지내는 것보다 고향인 파리로 돌아가는 편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군요. 재혼을 위해서도 파리가 더 낫다고 여기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부모님과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꼬박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질 않더라고요. 파리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소중한 시부모님과 함께할 기회를 준 남편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 이상 남편이 제 곁에 없기는 하지만 저는 아마도 한국에 사는 평생 동안 남편을 그리워할 것만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남편과 함께 했을 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